트럼프에 만족한 푸틴, 알래스카 회담 시기가 적절하고 매우 유익했다. 그쵸 형님들? 여기서 다 얘기 끝난 거야. 시기가 너무 절묘했어요. 8월 17일 날 만났다는 거. 핵심 사안이 뭐야 형님들? 러우전. 트럼프와 푸틴이 만나서 핵심 사안이 뭐가 있었겠어? 핵심 사안 러우전. 계속하면 뭐 어떻게 돼? 유럽연합 약화. 유럽이 강성이 되면 뭐해 형님들? 딥스가 또 날뛰는 거야. 바이든 정부가 날뛰는 거야. 그래서 공동 목표 나토 빙신들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유럽연합을 빙신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죠 형님들. 중국 견제 뭡니까? 중국 권력 투쟁 파악. 중국의 시진핑 권력이 어떻게 되는지, 장유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지금 아직도 확실하게 뭐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형님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번에 푸틴하고 김정은이 갔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아마 미국 쪽에도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북한하고 협력 강화. 북한도 여기에서 같이 만날 수가 있죠, 푸틴하고. 그래서 남한의 중국화 견제도 같이 들어가죠. 왜 그러냐면 푸틴도 중국 싫어하고 김정은도 북한 싫어해. 그치 형님들? 그래서 남한의 중국화를 견제하고, 그리고 달러 퇴출, 연준 약화. 그치 형님들? 암호화폐. 결론은 이게 전부 다 뭐다? 암호화폐 활성화로 가는 거죠 형님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다 토탈로 보면 암호화폐 떡상시키는 작업이다 라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교장 의자고 애들은 지금 책상에 앉혀놓은 거야. 이 배치가 유럽의 모습이야. 유럽이 선진국이다. 아닙니다 형님들. 걔가 얘기했잖아. 그지라고 했잖아. 뒤로 해갖고 교장 선생님이고 이거 학생들이지. 이면 아시겠지만 뒤에는 누가 애들이 앉아있어? 스캇 벤센트, 하워드 루트링인가? 뭐 이쪽에 다 앉아있잖아. 뒤에서 루비오 장관 여기 있고, 얘네들 가운데 놓고 여기는 교장 의자에 앉아있고 뒤에서 보고, 이건 뭐냐면 학생들이 잘못했었을 때 호실에 끌려왔었을 때의 모습이야. 이게 졸린시키고. 이 이야기를, 이 사진 나오기 전에 저는 계속 이 이야기를 드렸어. 이게 그 현상이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은 1, 2년 뒤에 나온다니까. 이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하고 블라디보스톡 이쪽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쪽에 얘기했었는데, 푸틴 알래스카에서 트럼프 만난 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2배 확대. 알겠죠 형님들? 유럽 작살내려고 우크라이나 또 작살낸 거야. 푸틴 만나고 더 세게 때리라고 했던 거지. 이 맥락을 읽어야지 기사가 보이는 거예요 형님들. 푸틴 외교 부활, 트럼프 알래스카에서 면제부 들고 중국으로.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특사로 푸틴이 움직인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영토를 갖다가 양보를 계속 요구를 했더니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은 블라디보스톡을 중국에 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게 블라디보스톡 같은 경우는 중국 어떻게 보면 땅이었는데 지금 러시아가 갖고 있죠. 폴란드가 일부러 여기를 갖다가 건드린 거죠. 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간질하려고 블라디보스톡을 중국에 줄 수 있겠냐고, 이런 거죠. 여기가 블라디보스톡입니다. 여기가 북한이고 여기 중국이죠 형님들. 블라디보스톡이 여기 있는데 이 땅 중국에 줄 수 있냐고. 못 주지 형님들. 일로 하면 어떻게 돼? 중국이 땅을 접하게 되잖아. 이쪽으로다가 북항로 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 막아야 되죠. 이런 거 다 막아야 되죠. 중국하고 푸틴 러시아를 주냐고 발언을 하고, 4월 달에 우크라이나 외교 대표도 러시아에 또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땅을 달라니까 우크라이나 땅 내놔라 푸틴이 얘기하니까 니들이 블라디보스톡을 중국에 줄 수 있냐 얘기했던 거죠 형님들. 그러니까 중국의 신화통신에서 관련 기사를 해서 삭제를 했는데 내부에서 자꾸 논란이 되니까 문제가 됐었죠 형님들. 중국 외교부 1993년 합의로 러시아 영토로 확정이 됐다라고 해명을 발표했죠. 왜 그러면 중국이 지금 정신이 없잖아. 우외환이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서둘러 발표했던 거죠. 그거는 러시아 영토 맞다라고 했던 거죠.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에다 넘겼죠. 또 내부 문서가 폭로된 게 있습니다. 유한 홍빙이 중국의 공산당 극비 문서가 폭로된 게 있었어요. 계획 이름 뭐냐면 러시아 공산당 중심으로 정치 세력을 지원한다. 중국에서 러시아를 지원을 해가지고 중국 공산당, 러시아 공산당에 지원을 해갖고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그래서 친서방의 세력으로 넘어가는 걸 차단하고 러시아 내에 공산당을 갖다 활성화시켜 갖고 러시아를 먹는 요런 문서가 러시아 쪽에 넘어갔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장제스를 지원했거든요, 형님들. 근데 모택동 공산당 같은 경우는 뭐 했어요, 형님들? 일본하고 싸우지 않고 내부에서 확장만 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자국민,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했었는데 뒤통수 쳤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독립운동을 했어. 독립운동을 하고 일제를 몰아내는 운동을 했다면 공산당은 우리가 일본을 몰아내는 동시에 그때 우리의 뒤를 쳐서 다 공산화 시켰다는 거지. 그 질문을 던지니까는 푸틴이 우리는 장제스를 지원했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냐면 저번 정승절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자기 공산당이 항일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공산당이 다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이 역사적으로 그건 말이 아닌데 이런 거 우긴 거 이런 걸 다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걸 갖다 부정하는 걸 보고 하여튼 똑바로는 얘기를 했어요. 푸틴이 그런 게 있었다는 거. 푸틴이 뭐라 하냐면 군사적인 주역은 국민당이 누굽니까? 장제스가 있었던 거죠. 공산당은 항일 서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전후 권력자강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게 역사적인 평가정면에. 그래서 국민의당 장제스를 갖다 지원해가지고 일제를 격퇴했는데 뒤에서는 뒤통수 쳐갖고 공산당이 다 먹었죠, 형님들. 그래서 지금 공산당이 일제를 몰아냈다는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중국.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은 다 이게 구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형님들. 지금 이런 것들이 뭐다? 전부 다 코인으로 연관되는 트럼프의 전략. 푸틴의 전략, 달러 약화 같이 들어가는 거죠. 2025년 상반기 중남미 기간 스테이블 코인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 270억 토큰이 언락이 되고 그리고 빗썸하고 업비트에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하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USD1 동시에 상장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장 안 될 수 있었는데 동시에 상장시킨 거 보면 이것도 푸틴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뭔가 그래도 조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진짜로 푸틴 꼴비기 싫으면 이거 상장시켰겠어 우리나라 정부가. 아무튼 잘 된 것 같습니다. 대중화되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형님들 누나들이 아셔야 될 거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야 되는 거야. 국제적인 흐름. 이게 어떻게 코인으로 연결되는지. 비트코인 결제, 럭셔리 휴가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뭐 요트나 뭐 부티크, 호텔, 전용기 뭐 이런 거. 그리고 등록금도 비트코인으로 시안강대 한 겁니다. 대학교에서 받는다는 거. 지금 시진핑의 지시는 없었지만 샹강에서 적극적으로 코인을 지금 받고 있는 이런 모습.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형님들. 이게 왜 좋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열어준 거 어떤 의미야, 형님들? 지금 전 세계에서 금융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기업 하면은 테더사죠. 블랙락보다 수익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돈 버는 걸로 따지면. 근데 테더가 뭘로 돈 벌어? 테더를 가지고 국채로 갖고 있는데 국채 수익률이 4%가 넘는단 말이야. 그 수익이 천문학적이라고. 블랙락이 미친듯이 이쪽 저쪽 조작질하고 뒤통수 치고 번 거보다 압도적으로 많단 말이야. 그냥 달러만 바꿔놓고서는 국채로 4% 먹는 게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남 주는 것도 없이. 그게 뭐다? 스테이블 코인 USD.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거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한테 돈을 상납하는 겁니다. 4%씩. 그래서 이건 단순히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는 뭐 헌납하는 이런 느낌. 그래서 전 세계 대서양 횡단 비용이 8만 달러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능하고 전세기가 생각보다 안 비싸더라고, 형님들. 그냥 몇 천만 원이면 다 이렇게 가더라고. 크루즈가 연간 이용료가 12만 달러 비트면은 크루즈 할 수 있는 거죠, 형님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시안강대도 이렇게 받고 그리고 일본의 내년 예금화 토큰 우리나라도 이제 토큰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의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에도 불구 홍콩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관문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암호화폐는 이념을 뛰어넘어 글로벌 패권과 직접적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일본 은행이 암호화폐 예금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거. 코인원 국내에서 비트코인 자유형 스테이킹. 그래서 형님들 비트 갖고 계시면 돈 준다는 겁니다. 비트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형님들 이제 갖고 계시면
은행에서 이제 돈 주는 그런 시기가 됐다는 거. 라울팔 디지털 자산 인터넷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30년이면 40억 명 사용자가 도달할 거다. 40억 명. 전 세계 인구의 반이 쓰는 거죠. 인터넷이 5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을 때와 디지털 지갑 500만 개 확산 속도를 비교할 때 디지털 자산이 2배 빠르게 성장하다. 인터넷보다 2배 빠르게,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스마트폰이 이미 다 깔렸고 인터넷이 다 깔렸기 때문에 성장 속도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사용자가 6억 6천만 명 정도 됩니다. 24년 말 기준 연평균 137% 성장하고 있고 인터넷은 76% 성장. 채택 순위가 인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이지리아, 세 번째 베트남, 4위가 미국, 에미리트, 싱가포르, 터키, 우크라이나, 필리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그래서 캐시 우드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속도 스피드로 2030년까지 15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형님들.